어머니, 이번에는 민준이 컴퓨터 학원도 보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못하면 뒤처진다고 하네요. 정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경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했습니다. 어머니, 손자 교육비도 못 내시면서 뭘 위해 돈을 모아두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올 돈 아닌가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마치 죽기만 기다리는 존재로 여기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니. 어떤 식이에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도 다 우리가 봐드리는 거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놀고 먹었던 적이 있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집안일이 뭐가 대수라고요? 어머니 나이에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자 교육비 하나 못 내면서 미경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미경은 정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경의 행동에 정순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정순은 바닥에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충격과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죠. 어쩜 이런 파렴치한 며느리가 다 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시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집 한 채에서 69대 김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정수는 조용히 이불을 개키며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아들 가족의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야 했죠. 쌀을 씻고 밥솥에 넣는 동안 정순의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아침밥 준비, 손자 학교 도시락 싸기, 빨래, 청소, 그리고 오후에는 손자 학원 픽업까지. 할머니, 물 좀 주세요. 10살 손자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원한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정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며느리 윤미경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42세 미경은 파마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화장실에서 나와 정순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부탁한 빨래는 다 하셨어요? 오늘 입을 옷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 미안해. 어제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느라 조금 늦어졌어. 지금 바로 할게. 정수는 서둘러 세탁기 쪽으로 향했지만 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어머니 목 아닌가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는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뭐 그런 걸로 그래. 우리 엄마도 나이 있으시잖아. 뒤늦게 나타난 아들 성우가 어머니를 감싸며 한마디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미경은 성우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사 가기 전에 빨래라도 돌리고 가세요. 어머니 혼자 힘들다면서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다고. 정수는 서둘러 말렸습니다. 아들이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로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민준이만이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 끝나고 또 마중 나와주세요. 그럼 우리 민준이 위해서 할머니가 안 나갈 수 있겠니?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정수는 홀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새끼들 잘 되라고 젊은 날 다 바쳤는데 이제 늙었다고 천덕꾸러기 신세라니. 정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 교육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죠. 아들이 잘 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결혼 후 아내 편에 서기 바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손자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 아이마저 자라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 3시 정수는 민준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랑은 잘 지내시고? 옆에 서 있던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바쁘니까 제가 집안일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로는 인정받고 싶었고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손자를 돌봐도 그것이 당연한 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성호가 즐겨 먹는 갈치조림을 만들면서도 마음속에는 작은 한숨만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갈등은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온도 차는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아직은 참을 만했고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정수는 민준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녁 시간 성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미경이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민준이 학원비 때문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학원비가 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번 달부터 수학 학원비가 올랐다고 하네요. 한 달에 10만 원 더 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가게로는 감당이 안 되겠어요.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학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월급으로는 이미 빠듯하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어머니께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미경의 제안에 정순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학원비까지 부담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런 부담을 지우는 건 좀. 성호가 주저하는 듯 말했지만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준이는 어머니 손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먹고 자고 계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상처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내일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성호의 대답에 정수는 더 이상 설거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준이 학원비 때문에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요. 정수는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엄마도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민준이 교육이 우선이지.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금에서 10만 원을 빼면 생활비가 더욱 빠듯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미경은 학원비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 교복도 새로 맞춰야 하는데요. 아이가 키가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겨울옷도 사야 하고 신발도 바꿔야 해요. 하나씩 늘어나는 요구에 정수는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미경과 성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서 돈 받는 거 너무 쉽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연금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다고요? 어머니 통장 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꽤 있을걸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며느리의 탐욕 대상이 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경이 민준이 학원비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민준이 컴퓨터 학원도 보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못하면 뒤처진다고 하네요. 정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 없었거든요. 미경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했습니다. 어머니, 손자 교육비도 못 내시면서 뭘 위해 돈을 모아두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올 돈 아닌가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마치 죽기만 기다리는 존재로 여기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니. 어떤 식이에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도 다 우리가 봐드리는 거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민준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태였죠. 집에는 정순과 미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놀고 먹었던 적이 있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집안일이 뭐가 대수라고요? 어머니 나이에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자 교육비 하나 못 내면서 미경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미경은 정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경의 행동에 정순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정순은 바닥에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충격과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죠. 미경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소리 지르셨잖아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수는 바닥에 앉은 채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거든요. 미경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니? 잘못했다고요? 어머니는 이 집에 와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집안일이야 당연한 거고 돈은 한 푼도 안 내시면서 오히려 우리 돈만 축내고 있잖아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했거든요.
정수는 다친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경이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죠.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 정수는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편의점 직원은 나이 든 할머니가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건 드릴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건넨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정수는 문득 로또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로또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손이 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정수는 처음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번호도 모르니 그냥 자동으로 뽑힌 번호를 받았죠. 특별한 기대도 없이 그냥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미경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로또 용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손목을 팥으로 발라가며 잠자리에 들었죠. 그날 밤 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미경이 자신을 밀쳤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혹시 어제 로또 구매하셨나요? 네, 그런데 왜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이번 주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번호와 정보를 말하자 점점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죠. 정순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받은 전화가 꿈이었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통화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게 정말일까? 정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젯밤 전화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로또 판매점에 가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어제 자신에게 로또를 판 직원이 있었고 그는 정순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1등 당첨이시네요. 15억입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고작 몇 천만 원인데 하루아침에 15억의 주인이 되다니. 그런데 어머니, 당첨금 수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금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가족들에게 당장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일단 며칠 생각해 볼게요. 정수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지럽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표정에 드러날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 동안 정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죠.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어젯밤 미경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섣불리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정순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일들을 생각해봤죠. 민준이 교육비, 집 수리비, 성호의 사업 자금 등.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노후뿐 아니라 나를 무시한 저들을 향한 복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들 말이죠. 일주일 후 정수는 혼자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10억이 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을 때 정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정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꿀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당첨금은 비밀 계좌에 넣어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하고 민준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마음가짐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속으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수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미경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씩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번에 민준이 태권도 학원도 보내려고 하는데요. 미경이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순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경아, 내 연금도 한계가 있어. 이번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보면 어떨까? 어머니, 지금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자 교육비도 안 주시면서. 미경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수는 침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어. 더 필요한 건 너희가 해결해야지. 정순의 당당한 태도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굽혔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으시다니까요. 성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태연했죠.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나 봐. 내 형편도 생각해야지. 한편 미경은 정순의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동안 쉽게 돈을 받아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호해지니 당황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가 없어. 미경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순이 모르게 돈을 모아둔 게 더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수입원이 생긴 건 아닌지 말이죠. 여보, 어머니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미경은 성호에게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거 아냐? 그냥 놔둬. 하지만 미경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 돈을 조달해왔는데 갑자기 그 통로가 막히니 불안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은 정순이 외출한 사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통장이나 돈이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정순의 방에서는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미경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 뒤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정수는 미경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았죠. 비밀 계좌는 완전히 다른 은행에 만들어놨고 집에는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며느리가 뭔가 눈치채지 못해 안다라는 모습이 속 시원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때가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정순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뭔가 숨기시는 거 있죠? 하지만 정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숨긴다는 거니? 숨길 게 뭐가 있겠어. 미경의 의심은 깊어져 갔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 모든 것을 드러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의 무게가 커질수록 정순의 마음가짐도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언제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미경의 탐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미경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단순한 성격 변화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정순이 가끔씩 보이는 여유로운 표정과 당당한 말투가 미경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고. 미경은 성호에게 계속 의심을 털어놨지만 성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엄마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의심해? 당신은 모르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제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경의 말에도 성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정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은 어떤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이 가끔 은행에 다녀온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거의 은행에 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외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마트 좀 갔다 왔어. 하지만 미경이 확인해 보니 마트에서 산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곳에 갔다 온 것 같았죠. 며칠 후 미경은 정순이 외출하는 모습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정순은 마트가 아닌 은행으로 향했거든요. 그것도 평소에 다니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 미경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은행 업무는 개인정보라 미경이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에서 정순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봤지만 여전히 증거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경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순이 깜빡하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계좌 이체건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주세요. 미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분명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당분간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이 말을 들은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뭔가 큰 돈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끄는 정순이 방에서 나오자 미경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시어머니가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숨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는 숨기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 말을 꺼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뭔가 숨기시는 거 있죠? 정순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숨긴다는 거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럼 은행에는 왜 자주 가세요? 예전에는 거의 안 가셨잖아요. 미경의 질문에 정순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연금 관련 일이 있어서 몇 번 갔어. 나이 들면 이런저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럼 어떤 절차인데요? 미경이 더 자세히 묻자 정수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내 일인데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정순의 반응에 미경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자세히 설명해줬을 시어머니가 이렇게 회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다른 수입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서 돈을 받으신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서 돈을 받겠어? 연금 빼고는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미경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부인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미경은 성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세요. 은행도 자주 가시고 전화 통화도 수상하고. 그래도 엄마가 거짓말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냥 정말 연금 관련 일인 것 같은데. 성호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민준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기로 한 거죠. 민준아, 할머니가 요즘 어디 자주 가시는지 아니? 할머니가 가끔 은행 간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요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미경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며칠 후 미경은 정순이 외출한 사이 다시 한번 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베개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정순의 오래된 가방을 뒤지다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로또 용지였는데 이미 추첨이 끝난 것 같았죠. 어머니가 로또를 사셨나? 미경은 신기했습니다. 평생 로또 같은 건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가 로또를 샀다니 말이죠. 하지만 당첨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설마. 미경은 급하게 인터넷으로 최근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가지고 있던 로또 용지의 번호와 비교해봤죠.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1등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 은행 출입, 여유로운 표정, 모든 게 설명됐거든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 혼자만 알고 있다니.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니 말이죠. 이건 가족 돈이야. 어머니 혼자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미경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바꿀 수 있는 것들,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걸 알면서도 혼자만 돈을 숨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바로 이야기해야겠어.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은 시어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순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바로 드러낼 작정이었죠. 두 사람의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미경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로또 용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죠. 정수는 미경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미경이 로또 용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죠. 그게 뭔데? 로또 용지예요. 어머니 방에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번호들이 지난달 1등 당첨 번호와 똑같더라고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꽝 난 로또겠지. 뭘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해. 꽝이라고요? 어머니, 이미 다 확인해 봤어요. 1등 당첨이에요. 15억.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미경아, 내 방을 뒤진 거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15억에 당첨되셨으면서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들통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그래, 맞아. 로또에 당첨됐어. 정순의 인정에 미경은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보다는 그 거액의 돈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더 흥미로웠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벌써 받으신 거예요? 받긴 받았지. 하지만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야.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경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아, 이 돈은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거야.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정순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가족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은 어머니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왜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산 로또고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건데. 그래도 저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면서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순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같이 산다고 해서 내 돈까지 나눠 써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도 월급 받으면 나한테 나눠주니?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냐?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뭔 일이에요? 미경은 급하게 성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셨대요. 15억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성우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응, 정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너희한테까지 알려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 정순의 말에 성우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큰일은 같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해. 내가 뭘 상의해야 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순한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미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민준이 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보셨고요. 그래서 그게 내 책임인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정순의 냉정한 대답에 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동안 저희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내가 언제 너희 도움을 받았어? 오히려 내가 이 집 살림을 다 해주고 있잖아.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나이에 집에서 쉬시는 게. 미경의 말에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당연하다고?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의 하녀가 됐어? 하녀라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너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성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미경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죠. 좋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니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내가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족 돈이에요. 저희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미경의 위협적인 말투에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은 성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15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돈인데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시잖아요. 성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인데 억지로 뺏을 수는 없잖아. 뺏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가족이면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계속된 설득에 성호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한테 같이 이야기해봐요.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며칠 후 성호와 미경은 정순에게 함께 접근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회의 좀 해요. 가족 회의? 뭐 때문에? 엄마도 아시잖아요. 로또 당첨금 때문이에요. 성호의 말에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 돈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조금은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호의 조심스러운 말에도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노후요? 어머니 15억이면 몇 번 더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하지만 미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민준이 교육비도 감당 못하겠고 집 대출도 있고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정순의 냉정한 반응에 미경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이 집에서 나가세요. 15억 있으시면서 왜 여기서 얹혀 사세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돈 있으시면 따로 사세요. 왜 우리한테 신세지면서 돈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세요? 성호는 아내의 과격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미경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가족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난 미경은 정순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정순은 미경의 거친 행동에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미경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 돈 어디 숨겨뒀어요? 당장 말하세요. 미경이 정순을 더 세게 밀자 정순은 다시 한번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바닥에 부딪혔죠. 집안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한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거든요. 미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호가 뒤늦게 말렸지만 이미 일은 일어난 후였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 피땀으로 키운 아들마저 날 이렇게 버리다니.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욕심이구나.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심 앞에서는 혈육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죠. 아들 성호는 아내를 말리긴 했지만 정순을 일으켜 세우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호가 뒤늦게 다가와 물었지만 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아내가 날 밀쳤는데. 미경이도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성호의 변명을 듣고 정수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무시하셨잖아요. 가족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 정수는 겨우 일어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니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모신다고? 내가 이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이니까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예전에 복권 판매점에서 만났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철수 씨는 오랫동안 복권 판매 일을 하면서 여러 당첨자들을 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줌마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당첨금 수령은 잘하셨나요? 네, 받긴 받았는데. 사실 문제가 생겨서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정수는 박철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나눠달라고 압박하는 것, 며느리가 폭력까지 쓰는 것,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박철수는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큰 돈이 생기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더욱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철수의 말에 정수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분명히 아줌마 명의로 당첨된 거니까 아무도 강제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압박하면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 말이죠. 박철수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줌마가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라도 스스로를 지킬 용기 아닐까요? 박철수의 말이 정순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가족 분쟁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음 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정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로또 당첨금은 개인 재산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강제로 나눠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다만 가족들이 계속 압박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정순에게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보호 방법, 가족들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폭력이 발생한다면 그건 가족이라도 범죄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거든요. 며칠 후 미경이 다시 한번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돈 좀 나눠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미경아, 나 변호사 상담받았어. 변호사요? 응. 내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지. 이 돈은 법적으로도 내 개인 재산이야. 너희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어.
정순의 당당한 태도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야 그렇겠지만. 그리고 만약 너희가 나한테 폭력을 쓰거나 계속 괴롭히면 그것도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정순의 확실한 의지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설마 저희를 고소하겠다는 건 아니죠?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 성호도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날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았잖아. 정순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성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과 성호는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변호사까지 만나다니. 그래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미경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5억이에요, 15억. 이걸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그래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미경은 여전히 정순을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은 예전과 달랐죠. 다음 날 정순은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상담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정리해두기로 했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정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찾은 용기였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 같았습니다. 정순과 미경,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할지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정순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직접적인 압박 대신 다른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설득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경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이미 지쳐 있었죠. 미경아, 그만하자. 엄마도 싫어하시는데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만하라고요? 15억을 그냥 포기하라고요? 미경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은 정순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순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경의 의도를 눈치챘죠.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맞죠. 미경의 말에 정순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리 없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대신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순은 미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민준이 교육비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정순은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는 별개였거든요. 민준이 교육비? 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만 도와주시면 돼요. 미경은 손자를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정순이 민준이만큼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정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경의 의도는 뻔했지만 손자의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 민준이 교육비는 계속 도와줄게. 미경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일단 발판을 마련한 거죠. 이제 조금씩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신 교육비 외에는 절대 요구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당연하죠, 어머니. 미경은 순순히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일단 교육비로 시작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었거든요.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미경은 정순에게 예전보다 친절하게 대했고 정순도 경계를 늦췄죠.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미경은 서서히 요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교복도 새로 맞춰야 하는데 이것도 교육비에 포함되죠? 그것까지는 아이가 학교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교육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경의 설득에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죠. 그 다음에는 학용품, 그 다음에는 학습도구, 조금씩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짜증이 났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죠. 어느 날 미경은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학습에 지장이 있어요. 새 컴퓨터 좀 사줄 수 있을까요? 컴퓨터? 그건 너무 비싼데. 요즘 온라인 수업도 많고 아이들은 컴퓨터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로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교육비라는 명목이지만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미경아, 그건 좀. 어머니 15억 있으시면서 100만 원이 뭐가 아까우세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결국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 결국 그 돈이 목적이었구나. 아니에요. 정말 민준이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그 돈이 목적이었잖아. 정순과 미경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먼저 선을 그었죠. 미경아, 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손자를 이용해서 내 돈을 빼내려는 수작 그만해. 수작이라니요. 정말 민준이를 위해서. 그럼 너희가 사줘. 왜 나한테만 요구해?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날 저녁 미경은 성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해요. 민준이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시네요. 컴퓨터? 그건 좀 비싸지 않나? 15억 있으시면서 100만 원이 뭐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호도 이제는 아내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죠. 미경아, 좀 그만해. 엄마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이라고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 돈이라고. 성호마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미경은 분노했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미경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순이 외출한 사이 다시 한번 방을 뒤져서 계좌 정보나 카드를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은행 안전금고에 보관해놨습니다. 집에는 흔적도 남겨두지 않았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미경은 몇 시간 동안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순이 일찍 돌아와서 현장을 목격당하고 말았죠. 미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순이 들어오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손에는 뒤진 서랍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 그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 내 개인 물건을 뒤지면서 정수는 미경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죠. 미경아,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청소를. 오해가 아니야. 내 통장이나 카드를 찾으려고 했지? 정순의 정확한 지적에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미경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죠. 가족 돈이라고? 언제부터 내 돈이 가족 돈이 됐어? 15억 있으시면서 저희는 힘들게 사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성호가 있어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감정적 대립은 극에 달했죠. 좋아요. 그럼 저도 방법이 있어요. 미경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집에서 편히 못 살게 해드릴 테니까요. 미경의 협박에 정수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그래, 해봐. 하지만 나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정수는 변호사와 상담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죠.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이 집을 떠날 각오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김정순입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정순의 결심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가족들의 압박과 폭행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필요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죠. 어르신, 모든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폭행 당시 사진 등 모든 게 중요합니다. 정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이기로 한 거죠. 한편 미경은 정순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며칠 전의 대립 이후 시어머니가 묘하게 조용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했죠.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미경아, 제발 그만해. 엄마도 이제 나이 많으시잖아. 나이가 많아서 뭐해요? 15억 있으시면서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미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죠. 며칠 후 정수는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첨금은 완전히 자신의 명의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죠. 그날 저녁 정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있었죠. 모두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정수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된 건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불렀어.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닌지 기대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하지만 정수는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돈이 아니다. 정순의 단호한 선언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말 끝까지 들어봐. 정순이 제지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어.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미경아, 너는 나를 2번이나 폭행했지? 그것도 다 증거로 남겨뒀어. 미경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정순의 냉정한 태도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정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언제 날 가족으로 대우했어?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정순의 선언에 미경은 분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이 집에서 나가세요. 15억 있으시면서 왜 여기서 얹혀 살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갈 거야. 하지만 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요?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야. 가사도우미비, 육아도우미비, 그리고 그동안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정순의 말에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나도 변호사와 상의했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나가신다면 청구할 필요는 없어. 대신 앞으로 나한테 일절 간섭하지 마. 정수는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경은 정순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점점 궁지에 몰렸죠. 법적 대응까지 준비한 시어머니를 상대로는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미경에게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미경 씨,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5억이 있다고 해서 혼자만 쓰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폭력은 안 되죠. 주변의 시선도 미경에게 불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순의 편을 들었거든요. 결국 미경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동안 한 짓들 다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정순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정순은 그동안 준비해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미경이 자신을 폭행하는 CCTV 영상,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지금껏 참아온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수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경의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내가 날 짐짝처럼 내팽개쳤듯 나도 너를 내 인생에서 내쫓겠다. 결국 미경은 사회적 망신과 함께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정순의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성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 명백했고 어머니의 선택이 정당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경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너도 반성해야 할 일이 많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완전히 등지지는 않을게. 정수는 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했죠. 복수는 내가 원하는 걸 되찾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내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야.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몇 개월 후 정수는 당첨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복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새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정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복수를 끝낸 정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때 며느리에게 맞고 쓰러지던 정순의 모습과 이제 웃으며 센터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정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69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은 돈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용기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